어느 날 그는 어디선가 몇 개월 된 아기를 데려왔다. 누가 물어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을 갚기 위해 멀리 일하러 간 사촌 누나를 대신해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이가 온 날부터 그의 집은 활기가 넘쳤다. 그는 믿을 만한 보모를 찾기 전에 아빠 노릇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주일간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그는 아빠 노릇을 하는 일이 아쉬웠지만 두 부자의 생계를 위해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행히 아이는 귀여웠고, 몇 집 건너 사는 이모님이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돌봐주기로 했다. 또 한 달이 지났고, 그는 여전히 꾸준히 출근했으며, 보모 이모님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 아이는 마치 이 아파트의 공동 아들 같았다. 아빠 출근한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를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봐요, 아줌마. 뭘 그렇게 봐요? 제발 아기를 돌려주세요. 정말 그 애 엄마예요? 네. 제가 엄마예요. 왜 버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뭘로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 애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저는 가난한 미혼모일 뿐인데 치료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한순간 약한 마음에 생각이 짧아 그 애를 버렸어요. 그날 당신이 그 애를 안고 가는 걸 보고 몰래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돌보고 싶어요. 제발. 그녀는 진단서를 들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말도 안 돼. 그 애는 저렇게 순하고 귀여운데 병에 걸렸을 리가 없어. 뒤에 선 여자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날 정오, 그는 위경련을 핑계로 조퇴했다. 아침 내내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말과 진단서, 사진이 맴돌았다.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며칠 전 사람들이 그 아이의 체중에 대해 수군거렸던 것이 기억났다. 다른 애들처럼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이렇게 마르고 살이 안 찔까? 보모 이모님은 아이가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칠다고, 자기 아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설마 진짜 병이 있는 건가? 하지만 저 여자가 사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면 가짜 진단서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물건이 다 떨어져서 일찍 퇴근했어요. 아기 병원에 좀 데려가려고요, 이모. 근데 지금 너무 더운데, 이따 오후에 가지 그래. 한낮에 누가 일해준다고. 맞다. 제가 너무 걱정돼서 깜빡했네요. 그럼 집에 데려갔다가 이따가 갈게요. 근데 무슨 일로 그렇게 허둥지둥 걱정하는 거야? 별일 아니에요. 며칠 전에 사람들이 아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해서요. 마침 일찍 퇴근해서 가는 김에 가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는 게 마음 편하지. 그럼 이따 봐. 지금 자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안아. 깨겠다. 오후 1시가 넘어 그는 양손에 짐을 들고 아기를 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으로 갔다. 한참 진찰을 받은 후 그는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아프다고 하다니. 그 미친 여자. 아마 우리 부자를 속이려 한 거겠지.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여자고 뭐고 상관없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씩씩거렸다.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졌다.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는 진찰실로 불려 들어갔다. 의사는 하나, 둘, 셋. 그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세고 있었다. 한 갑을 다 피울 때까지. 이것은 그가 한 달 전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담배를 피운 것이었다. 보모 이모님이 간접흡연이 아이에게 매우 해롭다고 말해서 끊었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는 정말로 병이 있었다. 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병이었고, 아이가 수술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큰 돈을 모아야 했다. 갑자기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아이가 집을 사기 전에 나타났더라면. 그랬다면 정말 돈이 꽤 있었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의 월급이 두 부자에게만 쓰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친구가 오토바이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그 무고한 노인도 여전히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노인은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었다. 고아였던 그의 절친한 친구는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대신 책임을 지고 그때부터 그를 돌보기로 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이구나. 틀림없이 그 아이의 엄마겠지. 만약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보내면 그는 마음이 아플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무 이기적인 짓이다. 하지만 안 돼. 아이 엄마도 가난한데 어떻게 아이 병원비를 감당하겠어.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서랍을 뒤져 그날 받은 낡은 진단서를 꺼냈다. 그날 정오, 그는 위경련을 핑계로 조퇴했다. 아침 내내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말과 진단서, 사진이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아기는 아침 일찍 보모에게 맡겨졌다. 이봐. 돌아가. 당신은 해고야. 해고라니요? 무슨 이유로요? 이유라니? 무단결근 일수초과잖아. 허락도 없이. 이놈한테 당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걱정 말고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다정하게 말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쉴 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단결근이라니요? 야, 너 뭘 먹고 그렇게 멍청하냐? 누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걸 증명해줘? 내가 무단결근이라고 하면 무단결근인 거야. 더 이상 말다툼하지 마. 조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 대 쳤다. 코피가 터졌다. 말다툼할 필요 없이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조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즉시 달려들어 그와 주먹 다짐을 했다. 싸움은 공장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말린 후 그와 그놈은 화해실로 불려갔다. 결과는 그는 여전히 해고되었고 그놈은 남았다. 그는 월급을 받고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그 비열한 조장을 지나갈 때 그는 협박을 받았다. 너 잘났어. 두고 봐, 이 땅에서 편히 살지 못할 거야. 그래, 기다릴게.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일자리를 찾아 사방을 헤맸고 저녁 늦게서야 돌아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가 운이 없었거나 아니면 배후에서 누군가 손을 썼을 것이다. 그가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웃들도 모여들어 안부를 물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실직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런저런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낡은 아파트에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영향력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궁지에 몰리자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오후에 그는 이웃집 이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가볼 작정이었다. 막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모님이 그를 불렀다. 이봐.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에요, 이모? 일할 거 있어. 할래?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방금 전화했는데 시장에서 집 나르는 동생이 사람이 부족하대. 하고 싶으면 내가 소개해줄게. 그럼 너무 좋죠. 무슨 일이든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남편한테 말해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이모. 그는 오토바이를 밀고 들어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어시장 집 나르는 일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처지에 대해 매우 망설였다. 이웃집 이모님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 시간에는 아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도 괜찮다고 했다. 날이 훤히 밝았다. 그는 서둘러 물을 끓여 분유를 타고 능숙하게 아이에게 한 숟가락씩 먹였다. 다 끝내고 나서는 옷, 약, 분유, 기저귀를 가방에 챙겨 넣고 며칠 전에 새로 산 아기띠에 아이를 안았다. 손에는 진단서를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이를 돌볼 것이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들, 아빠는 여전히 엄마의 온기가 필요하단다. 아빠가 돈 벌러 가는 동안 엄마 집에 잠시 맡겨둘게. 아빠가 사랑해. 낡은 오토바이에 그는 아이를 태우고 싱싱 달렸다. 이따금씩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뽀뽀했다. 진단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그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곳을 찾았다. 꽤 멀구나.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나한테 버렸을까, 정말이지. 그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안고 5호실, 즉 그 연립주택의 마지막 방으로 향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철문에는 분필로 빈방 있음이라고 서툴게 쓰여 있었다. 이사 갔나? 그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야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다. 이 방에 사는 언니 찾으세요? 네, 혹시 그분이 더 이상 여기 안 사시는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쫓겨나죠. 왜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럼 엄마가 널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만약 엄마가 오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 부자를 함께 살게 하신 거겠지. 그의 첫 출근 날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생선의 비린내와 바닷물의 짠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았다. 그는 아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어쩌면 다른 아빠들은 하지 못하는 일까지. 신문에서는 연일 떠들썩했다. 아이가 아프고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질색했고 그런 놈들은 아빠 자격이 없다고 욕했다. 일을 마치자 날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그는 잠시 앉아 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오늘 우리 팀 일 잘했어. 생선도 일찍 다 팔았고. 집에 가자. 월급 받으면 한잔 하자고. 네, 월급 받으면 한잔 하죠. 형님께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요. 야, 무슨 소리야.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도울 수 있으면 나도 기쁘지. 그럼 먼저 갈게. 아내랑 애가 기다려서. 네, 형님. 조심히 가세요. 몇 걸음 걷다가 뒤에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에 부딪혀 넘어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도 당황했다. 그는 허둥지둥 아이를 일으켜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며 몇 마디 위로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는 금세 새로운 일에 익숙해졌다. 일은 힘들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돌보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부지런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후 늦게까지 몇 탕의 오토바이 택시를 뛰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때로는 돈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이웃들이 동정해주고 동료들이 도와줘서 그럭저럭 버텼다. 오늘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노인 집에 들렀다. 쌀 몇 킬로그램과 약간의 젓갈을 사다 드렸다. 일은 괜찮냐?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굶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안부 묻는 거지. 요즘 내가 너무 마르고 까매져서.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 먹어. 언제 그 꼬마 데리고 와서 나랑 놀아. 지난번에는 오자마자 가버렸잖아. 요즘 애가 기침을 많이 해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병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돼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데려올게요. 요즘은 낯가림도 심해져서요. 그래, 그럼. 몇 마디 더 나눈 후 그는 돌아갔다. 손님을 태우고 반쯤 가다가 전화가 왔다. 아이가 열이 나서 경련을 일으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서둘러 손님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재촉했다. 뚱뚱한 여손님이 얼굴을 찌푸렸다. 나 급한데. 저기까지 데려다주고 나서 어디든 가.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 아들이 입원해서 가봐야 해요. 집에 다른 가족 있잖아. 늦게 가도 괜찮아. 나 급하다고. 거기까지 안 데려다주면 차비도 안 줄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놈 봐라. 건방지게. 그렇게 부자면 택시 타지 왜 이런 낡은 오토바이 택시를 탔어? 다른 차 타고 가시지 그래. 아이는 응급실에 축 늘어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의사 말로는 바이러스성 고열인데 열이 너무 높아서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다. 지금은 괜찮다고 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의 심장병이 악화될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병실을 배정받고 나서 그는 아이를 안고 병원비를 내러갔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저기요. 여자가 부르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한 청년이 아기를 안고 아주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온몸이 굳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아기는 병원에 있어요. 아주머니는 병원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제 딸도 입원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바이러스성 고열이래요. 괜찮아요, 아주머니. 다른 아이도 있으세요? 지난번에 아주머니 찾으러 갔었는데 못 만났어요. 저를 찾아왔었다고요? 네, 진단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는데 아주머니가 더 이상 거기 안 사신다고 해서요. 집주인이 더 이상 월세를 밀어주지 않아서
두 모녀를 내쫓았어요. 그녀는 손에 든 복권 다발을 쥐고 눈물을 삼켰다. 다 팔아서 약간의 이익을 남겨 다른 단칸방을 빌리려고 애걸복걸했지만 그 허름한 빈민가를 제외하고는 신분증 하나 없는 그녀를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주민등록증마저도 예전 남편이 술김에 태워버렸는데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접었다. 차라리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운이 좋으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나를 따라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낫다. 비바람을 막아줄 다리 밑이 유일한 안식처일 텐데. 잠깐만 안아주세요. 저기 가서 병원비 내고 딸 병실에 들렀다가 다시 이야기해요. 여기서 엉엉 울면 사람들이 제가 아주머니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을게요. 안을게요. 하지만 아이는 낯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의 목을 더욱 꽉 껴안고 놓지 않았다. 그럼 저쪽 가서 기다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병원비 내는 곳으로 돌아갔다. 가는 내내 아이를 달랬다. 병원비를 내고 나서 그는 다시 아이를 안고 여자를 따라 2층 소아과로 올라갔다. 이틀 전 아이가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했다. 다행히 건강은 괜찮아져서 내일 아침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그는 놀랐다. 두 아이의 병실이 겨우 몇 칸 떨어져 있었다. 그가 온 것을 보고 아이는 재빨리 다가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어른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아기야, 우리 집 뽀삐처럼 귀엽네. 엄마, 근데 왜 오랫동안 할머니 댁에 뽀삐 보러 안 갔어? 딸의 순진한 질문은 피 흘리는 엄마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 어린 생각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알 리 없었다. 그저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려서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믿을 뿐이었다. 그래, 그럼 착하게 기다려.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뽀삐 보러 데려다 줄게. 네, 엄마. 약속했어요. 뽀삐 보고 싶어요. 지금쯤 엄청 컸겠죠, 엄마? 그래, 뽀삐 지금쯤 엄청 컸을 거야. 아마 아저씨네 아기만큼 컸을걸. 아이가 순진하게 외쳤다. 정말요? 그럼 너무 좋아요.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럼 아저씨네 아기를 우리 엄마가 키워서 제가 동생이랑 같이 놀게 해주실래요? 너는 동생이랑 같이 노는 게 좋아? 네, 좋아요. 그럼 동생 데려가는 건 싫어? 네, 엄마가 뽀삐를 키울 수 없어서 할머니 댁에 맡겼다고 했어요. 아저씨네 아기도 엄마가 못 키울 거예요. 아저씨가 농담한 거야. 우리 집 아기는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보내겠어? 돌 의자에 여자와 그는 나란히 앉아 두 아이를 지켜보았다. 한 사람은 곧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무거운 마음으로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도 말 못할 고민에 잠겨 있었다. 다시 데려가실 건가요? 당신은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아이에게 엄마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후원 아빠가 될 수 있어요. 매달 약값으로 작은 금액을 보태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를 잠시만 더 당신에게 맡겨도 될까요? 제가 복권을 팔러 다닐 때 아이가 따라다니면 병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돼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나면 데리러 올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어차피 그는 아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여 흔쾌히 승낙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연신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의 딸은 아이보다 먼저 퇴원했지만
두 부자를 돌보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다. 이틀 후 그의 아들이 퇴원했다. 그녀도 떠나야 할 때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떠나기 전 그는 그녀의 딸에게 보양식 사 먹으라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돈을 쓰기만 하고 벌지는 못했다. 퇴원할 때 그의 주머니에는 겨우 1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만약 아까 그 여자가 돈을 받았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난하면서도 통은 크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돈 벌러 가자. 그는 아이를 앞에 안고 퇴원하는 손님을 태울 오토바이 택시를 기다렸다. 다행히 사람들은 힘든 부자 사정을 보고 깎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얹어주었다. 하루하루 그는 다시 어시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했다. 동시에 쉬는 날 없이 오토바이 택시 일도 계속했다. 어느 날 새벽 어시장을 막 빠져나와 얼마 가지 않아 튜닝한 오토바이를 탄 두 청년과 부딪혔다. 그는 서둘러 자전거를 세우고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벌떡 일어나 거칠게 그의 옷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사과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 사람도 물건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도 돈 내놔. 아니면 경찰서 가자. 얼마를 원하세요? 1,000만 원. 그제야 그는 방금의 충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이를 꾸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곧게 펴고 단호하게 말했다. 10만 원 안 받으면 꺼져. 야, 너 깡다구 좋네. 감히 나한테 까불어? 얘들아, 다 나와. 오랫동안 이렇게 몸을 풀지 못했다. 그럼 오늘 한번 건강 단련 좀 해볼까? 그가 앞에서 두 놈을 상대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뒤에서 한 놈이 칼을 꺼내 달려들었다. 형님. 조심해요. 뒤에. 그는 옛날 별명을 부르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피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뚝을 스쳐 지나갔다. 길고 얕은 상처가 났다. 방금 그를 구해준 사람도 즉시 달려들어 그를 도왔다. 이때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욱 거칠게 나쁜 놈들에게 주먹을 날렸다.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아 금세 그들을 깔끔하게 제압했다. 나쁜 놈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한 놈의 옷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누가 시켰어? 형님. 살려주세요. 팔보기가 시켰어요. 팔보기가 형님한테 복수하라고 저희를 고용했어요. 젠장, 그 자식, 그는 소리치고는 그놈을 놓아주었다. 길 건너편을 쳐다보며 그는 이해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와서 분란 일으키는 꼴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다시는 우리 형님 건드리면 이 칠보기한테 죽는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네, 라고 대답하고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바람처럼 사라졌다. 맞은편 카페, 한때 어깨를 나란히 했던 두 청년이 뜻밖의 재회에 기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어떤 형제들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변화를 결심한 후, 그는 더 이상 바깥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칠보기가 담배 한 개비를 권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어 거절했다. 형님, 많이 변하셨네요. 담배 끊었어. 칠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형님이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걸 참을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몇 마디 안부를 더 나눈 후 칠보기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형님은 정말로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이 형님처럼 용기와 의지가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고
모든 버려진 아이들이 이 아이처럼 운 좋게 구조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역시 외딴 도시에서 이곳까지 떠돌아왔지만 돈벌이가 되는 오토바이 경주와 주먹질을 버리지 못했다. 근데 형님, 왜 그 팔복이 놈들이랑 원수 졌어요? 너도 그놈 알아? 아, 그럼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만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놈이 우리 두목 형님이랑 저를 알아요. 형님, 걱정 마세요. 다시는 형님 못 건드릴 거예요. 걔는 내 옛날 공장 동료였어. 걔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저 비린내 나는 어시장에서 일해야 하잖아. 그 자식. 제가 형님 복수해 줄게요. 이놈은 옛날이랑 똑같이 성급하네. 내가 언제 복수해달라고 했어. 이번에 내가 나선 것만으로도 걔는 알았을 거야.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못할 걸. 그냥 내버려둬. 나는 그냥 조용히 아이나 키우고 싶어. 형님, 정말 변하셨네요. 진짜로요. 칠복이가 다시 장난스럽게 놀려대자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와 그는 반나절 내내 수다를 떨었다. 그 중에는 칠복이가 그를 두목 형님 곁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볼 돈을 마련하라고 꼬드기는 말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다. 두 사람은 불타는 듯한 햇살 아래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팔뚝의 상처를 바라보며 몇 번 불고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웃집 이모님에게서 아이를 데려와 아이가 낮잠에 들 때까지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칠복이의 제안이 떠올랐다.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형님. 두목 형님이 형님 돌아오시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팀에 형님처럼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안 돼, 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텐데. 그 사건 이후 팔복이 일당은 기본적으로 기가 죽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약간 서운했다. 설마 그 여자도 나를 속인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손님을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손님을 내려주고 얼마 가지 않아 골목 옆 공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는 오토바이를 몰고 곧장 달려갔다. 마침 문신을 한 두 청년이 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그들의 손을 잡아당기며 울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뛰어들어 말렸다. 무슨 일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여자를 때려? 우리 일이야. 상관하지 마, 너는 뭔데 끼어들어. 나는 세상에서 남자들이 여자랑 애들 괴롭히는 걸 제일 싫어해. 눈꼴 시려서 끼어드는 거야. 됐어? 세 사람은 즉시 주먹 다짐을 시작했다. 여자는 싸움을 보고는 무서워서 계속해서 말렸다. 만약 잘못해서 살인이라도 나면 더 위험해질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더욱 거칠게 싸웠고 그녀의 경고는 소용이 없었다. 한참 후 그는 상대를 제압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눈이 없어서 태산을 몰라봤습니다. 살려주세요. 말해. 왜 여자랑 애를 괴롭혔어? 저희한테 빚이 있어서요. 얼마나 빚졌길래 사람을 때려야 할 정도로 협상을 못해? 500만 원이요.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200만 원 빌렸는데
너희들이 이자를 2배로 올렸잖아. 여자의 해명을 듣고 그는 무심코 돌아보았다. 갑자기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선은 두 모녀에게 멈췄다. 놀란 표정이었다. 그의 아들 엄마잖아. 처음부터 이놈들한테 빌릴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형님, 살려주세요. 저희도 그냥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 받으러 왔다는 한마디가 그의 귀에 박히며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갑자기 불량배에 손을 놓고 물었다. 너희들 누구 밑에서 일해? 칠복이랑 두목 형님 알아? 형님, 두목 형님 아세요? 저희 형님 밑에서 일해요. 정말이야? 감히 나한테 거짓말해? 두목 형님 규칙이 뭔지 말해봐. 여자랑 애들 괴롭혀도 된다고 했어? 두 불량배는 즉시 얼굴색이 변했다. 당연히 아니죠. 두목 형님 규칙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그들의 두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했다. 형님, 제발 두목 형님께는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내가 말 안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한 놈이 나서며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놈이 동료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한 대 치며 으르렁거렸다. 빨리 안 꺼내? 손가락 잘리고 싶어. 동료의 협박에 그놈은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빈 문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빌린 사람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적혀 있었다. 이게 그 여자 빈 문서입니다. 형님께 드릴게요. 그는 받아서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두 놈은 아까워하며 쳐다보았다. 다 끝나자 그들은 그의 만족스러운 시선과 그 여자의 안쓰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눈은 감동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말했다. 왜 그놈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리기 전에 잘 알아봤어야죠. 딸이 입원했을 때 빌렸어요.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다른 보험도 없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물 파는 아저씨한테 돈을 빌리려 했는데 그 아저씨도 돈이 없어서 그놈들한테 빌리라고 데려다 줬어요. 보증까지 서줘서 빌릴 수 있었죠. 그때는 너무 급해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지금 두 모녀는 어디 살아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집 근처예요. 저희끼리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 부끄러워요. 엄마, 근데 나 지금 다리 아파서 못 걷겠어. 이따 엄마가 업어줄게. 아저씨 더 이상 귀찮게 하면 안 돼. 괜찮아요, 아주머니. 애한테 화내지 마세요. 두 모녀 차에 타요. 어디 사세요? 그때 여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딸이 재빨리 앞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랑 저는 집이 없어요. 저기 앞에 있는 다리 밑에서 살아요, 아저씨. 그녀는 침묵했다. 그도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게 바로 그녀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은 이유인가? 그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딸을 얼마나 동정하는지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이게 바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은 이유군요.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해했다.
너무나 잘 이해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엄마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고생하고 싶겠는가. 아이가 더 좋은 곳에 맡겨져 있는데. 그 여자는 말없이 딸을 안고 등 뒤로 업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말을 했다. 여전히 아이를 돌봐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돌아섰다. 엄마 등 뒤에서 여자아이가 순진하고 맑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활짝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엄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얌전히 엄마를 따라갔다. 잠깐 우리 집에 들러서 아이 보고 가실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갑자기 아파왔다. 그녀는 너무나 울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돌아보며 그에게 말했다. 다음에 들를게요. 정말 고마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돌아섰다. 뒤에서 그는 계속해서 불렀다. 계속 그렇게 떠돌아다니실 건가요?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마치 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답답했다. 그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만약 그가 그녀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동의할지도 미지수였다. 모든 것을 통해 그는 그녀 역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 앞을 막고 말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딸을 위해서 생각해야죠. 제가 돈을 빌려줄 테니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사세요. 돈이 생기면 갚으면 되잖아요. 말을 마치고 그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녀의 가방에 100만 원을 쑤셔 넣고는 그녀가 더 이상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오토바이로 달려가 사라졌다. 그녀가 뒤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짠맛과 함께 입가로 흘러내렸다. 딸이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고 나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렸다. 작은 등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살 곳 찾으러 가자. 겨울이 시작되고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이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 폐렴이 계속 재발해서 병원을 재집드나들 듯했다. 어시장의 일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오토바이 택시 일에만 매달려 겨우 입에 풀칠했다. 돈이 부족할수록 더욱 부족해졌다. 아이가 병에서 나으면 그는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먹고 살았다. 그 전에 그는 동장에게 아이가 버려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동장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양아버지가 되기 위한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플 때마다 병원비 부담이 조금은 덜어졌다. 이번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4번째였다. 돌아온 아이는 창백하고 야위어서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다. 그는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더 입히고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갔다. 그가 아파트 단지를 나서려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올 때 얼굴이 더러운 한 여자아이가 손에 낡고 찢어진 가방을 들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추위에 떨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다가가 보니 바로 자기 아들의 누나였다. 그는 놀라서 다가가 물었다. 너 여기 왜 왔어? 혼자 온 거야? 엄마는 어디 계셔? 여자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어 엉엉 울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꽤 오래 서 있었구나. 그는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고 앉아서 아이를 꼭 껴안았다.
한참 동안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었다. 잠시 후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울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 대문 뒤 돌 의자에 앉혔다. 자, 여기 앉아서 추위 좀 피하고 아저씨한테 말해봐. 엄마가 왜 그러셔? 여자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흐느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추워요. 나랑 같이 안 놀아주고 나한테 말도 안 해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는 놀랐다.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저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더 이상 나랑 놀아주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리고 아저씨한테 이걸 주라고 했어요. 아이는 말하며 손에 든 가방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때 왠지 모르게 그의 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는 가방을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옆에서 아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복사된 진단서 한 장과 봉인된 편지 한 통, 그리고 몇 벌의 여자아이 옷이 있었다. 그는 재빨리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편지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2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음씨 좋은 청년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게 너무 무심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빌린 후 저는 두 모녀가 살기에 좋은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곳은 당신 집 근처입니다. 복권을 팔러 갈 때 저는 늘 딸을 데리고 이곳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와서 당신과 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안고 산책하고 뽀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진짜 아빠처럼. 아니, 제 남편보다 더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 놈팽이는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얼마 전 유방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는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심근염입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비용이 꽤 비싸서 수억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 카드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수술만 하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 수술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하고 중환자실을 뛰쳐나왔다. 이웃 아주머니 앞에 서서 그는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병원비를 내고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칠복이에게 전화했다. 형님, 동생 도움이 필요해요. 번듯한 2층짜리 집, 두목은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잔치를 벌일 듯 기뻐했다. 칠복이의 전화를 받고 그는 일을 제쳐두고 한때 자신에게 적지 않은 돈을 벌어다 주었던 의형제를 맞이했다. 그가 조직을 떠난 날부터 그는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놓칠 수 없었다. 회색빛 가죽 소파에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를 피우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러워했다.
마당에서 한 부하가 달려와 흥분해서 보고했다. 두목 형님. 칠복이 형님이 오셨습니다. 두목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일어섰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하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그와 칠복이가 들어왔다. 두목은 그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네. 앉아. 칠보가 형님한테 제일 좋은 술 가져와.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재빨리 입을 열어 막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두목 형님,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같이 마시죠. 사람을 구하러 돈이 필요해요. 두목은 약간 실망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칠보기에게 눈짓으로 술은 필요 없다고 알렸다. 그는 시가 한 개비를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한 대표, 우리 형제 사이에 뭐가 걱정이야. 무슨 일이든 말해. 그는 입술을 깨물고 두목의 손에 들린 시가를 밀어냈다. 담배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목 형님. 임시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목은 약간 놀랐다. 억지로 시가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이 의형제, 생각지도 못하게 변했네. 돈 문제라면 1억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두목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금세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얼마든지. 이자는 필요 없어. 단지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 두목의 말을 끊고 단호한 눈으로 상대의 계산적인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자는 얼마든지 쳐서 주세요. 두목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눈에서 불꽃이 튀어 그에게 향했다. 그 단호한 태도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와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돌아와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칠보기가 옆에 서 있다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목과 맞서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가 그렇게 하면 그가 알아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벌떡 일어나 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는 분노에 차 말했다. 그럼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빌려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뒤돌아 나갔다. 뒤에서 두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마 고집 센 사람은 나였을지도 몰라. 이 의형제는 여전히 고집이 세구나. 부드럽게 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어. 그가 문에 다다랐을 때 두목이 목소리를 낮췄다. 잠깐만 기다려. 그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람이 정말 필요해. 돈은 나한테 형제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나 대신 빚을 받으러 가거나 오토바이 경주를 해줘. 다 할 필요 없어. 얼마를 빌리든 이자는 안 받을게. 잘하면 매달 보너스도 줄게. 그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두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없이 있었다. 두목이 계속해서 말했다. 칠보기한테 내 새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할게. 생각해봐. 나는 여기서 항상 너를 기다릴게. 두목을 거절하고 나서 그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방네 이웃들에게 빌려 다녔다.
각자 조금씩.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매우 소중했다. 거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저축을 더해서 의사가 동정심으로 수술비를 선불로 받아주기를 바랐다. 딸은 아빠가 동생 때문에 애쓰는 것을 보고 병원에 따라가 동생을 돌보겠다고 졸랐다. 하지만 그는 막았다. 너는 학교 가야지. 집에서 얌전히 며칠만 기다려. 동생 건강해지면 아빠가 돌아올게. 내일 아침에 옆집 철수 삼촌한테 학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 얌전히 있어야 아빠가 안심할 수 있어. 아이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병원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얌전히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아이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쓰러워했다. 뒤돌아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기를 내어 당신 집에 가서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벌하는 것인지 제가 수소문한 끝에 당신이 아들을 데리고 중앙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리 오갈 기력이 없습니다. 길에서 쓰러지면 제 딸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병을 알게 된 후 저는 의학용 시신 기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딸이 엄마 장례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아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빌린 100만 원과 제 마지막 남은 돈을 함께 보냅니다. 제발 이 가엾은 딸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남매가 함께 재회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세상에서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자 그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게. 서툰 글씨, 군데군데 틀린 맞춤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정과 한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는 다시 앉아 그녀의 딸을 꼭 껴안았다. 햇볕에 거칠어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랑, 그리고 뽀삐랑 같이 살자. 그때부터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늘었고, 그는 2배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두 아이가 매일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뻤다. 여자아이는 매우 착하고 예에 바르며 활발했다. 동년배 아이들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아마 어릴 때부터 세상 물정을 겪어서 더 일찍 성숙한 사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온 후 아이 밥 먹이는 것이나 기저귀 가는 것을 모두 도와주었다. 덕분에 그는 꽤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가 일하러 가면 아이는 집에서 동생을 돌보고 함께 놀아주었다. 한 번도 동생을 괴롭힌 적이 없었다. 동생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두 남매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다. 때때로 그는 혀를 차며 인정해야 했다. 쟤들은 정말 친남매구나. 그 역시 자신을 위한 계획은 없었다. 그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모두들 결혼하라고 재촉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인연이 아직 안 왔나 봐요 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가 예전에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회의 이기적인 편견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떤 집안이 감히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겠는가. 그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과거를 씻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숨기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솔직하게 살고 싶었다. 그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했다. 괜히 또 다른 사람에게 그의 옛 여자친구처럼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여자아이가 다가와 그의 팔을 흔들며 속삭였다. 아직.
그는 대답하며 딸을 들어 올려 무릎에 앉혔다.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늦었는데 왜 뽀삐랑 같이 안 자고 있어? 아이가 활짝 웃으며 아빠의 팔을 꼭 껴안고 애교를 부렸다. 아빠가 아직 안 주무시잖아요. 아빠랑 같이 자고 싶어요. 그가 아이의 코를 쓰다듬었다. 애교는 자, 가자. 그가 막 일어나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간절하게 불렀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아빠, 저 학교 보내주세요. 갑자기 그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 그래, 그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 학업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아마 이것이 그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던 고민이었을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 딸을 보고 그는 자신처럼 아이가 나중에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가면서 속삭였다. 우리 딸 착하게 굴면 아빠가 학교 보내줄게. 그의 겨울,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살갗에만 스며들 뿐 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지는 못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생들도 정이라는 글자 하나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한다. 그것 또한 인간의 정이다. 여러 번 동장의 도움을 받은 끝에 그의 양딸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딸을 교실에 데려다주던 날, 눈이 휘어지도록 웃는 아이를 보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교실에서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다. 집에 와서는 진짜 누나 노릇을 톡톡히 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루하루 그는 여전히 꾸준히 일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의 약과 정기검진을 챙겼다. 마침내 그의 아들이 수술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조건이 되었다. 이번에는 그는 기쁘면서도 걱정되었다. 기쁜 것은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이 더 나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아직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아들의 수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자 그는 그 기간 동안 밤낮으로 일했다. 낮에는 오토바이 택시를 몰고 밤에는 몇 시간 눈을 붙이고는 어시장으로 달려갔다. 예전에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이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비싼 치료비에 비하면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더운 여름 정오, 시외로 손님을 태우고 온 후 그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껴 놓인 집에 들러 물을 마셨다.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아들이 열이 나서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넉나간 얼굴을 보고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가 응급실 안에서 치료하고 있었고 그와 아주머니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며 손을 꽉 쥐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와 그를 중환자실로 불렀다. 침대 위 아이는 나뭇잎처럼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기계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간장이 끊어지는 듯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핏발이 섰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 의사는 집에서 2에서 3일 더 준비할 시간을 주어도 된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기뻤다. 그는 칠복이에게 전화해서 다른 형님이나 사회 선배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두목이 뒤에서 손을 쓴 건 아닐까?
물론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목이 그렇게까지 비열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몇몇 부자의 유일한 비바람막이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꼬이기만 했다.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었다. 몇몇 사람이 보러 왔다가 가거나 아니면 약속만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 절망했다. 밤에 그의 마음은 비명을 질렀고 눈물은 어느새 흘러내렸다. 그는 생각했다. 맹세를 깨야 하나? 선택해야 하나?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몰라.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둘째 날 밤 아이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밤에 아들을 태운 들것을 따라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는 초조하게 하늘과 땅의 아이를 보살펴달라고 빌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 눈이 흐려지고 두 손을 꽉 쥐고 거기에 피가 나도록 주먹을 내리쳤다. 모든 게 내가 너무 가난해서야. 30분 후 의사가 나와 그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급히 수술해야 합니다. 선천성 질환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분은 돈을 준비하시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멍해졌다. 눈물이 흘러내려 입안이 썼다. 목이 메었다. 네. 지금 돈 내러 갈게요. 바로 돈 낼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두 손을 떨며 꽉 쥐었다. 즉시 두목에게 전화했다. 형님 오토바이 경주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돈 좀 보내주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두목은 미소 지었다. 목소리가 기쁨에 차 있었다. 그래. 내가 말했으니 다 됐어. 지금 칠복이가 바로 가져갈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루하루 아이의 건강은 치료 계획에 잘 반응하여 호전되었다. 그는 너무 기뻤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계속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았다. 다른 집에서 이웃들이 돌봐주었다. 칠복이는 가끔 이웃이 바쁠 때마다 그에게 부탁받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졸라서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동생을 보러 갔다. 와, 그 아이 생각보다 잘하네. 동생을 동글동글하게 잘 돌보잖아. 동생은 누나라고 혀짧은 소리로 부르는데 너무 귀여워. 칠복이가 병원 복도에서 그와 함께 앉아 아이를 칭찬했다. 그 아이 정말 대단하네요, 형님. 형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계속 호라비로 살면 외롭잖아요. 야, 너 내 성격 모르냐? 결혼하면 상대방 고생시키잖아. 형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형님 같은 사람 만나는 여자는 복 받은 거지. 무슨 고생이에요.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도 칼 버릴 텐데.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여자들한테 인기 많잖아. 여자는 많지만 착한 여자는 찾기 힘들어요, 형님. 아,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번에 두목 형님이 정말 너무하셨어요. 형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다니.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칠복이의 질문에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약속 어기는 거 봤어? 그렇게 된 이상 몇 년 동안 형님 위해서 일하고 빚 다 갚고 나면 형님, 저랑 같이 손 씻고 착하게 살아요.
진짜로요. 칠복이가 활짝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약속할게. 한 달 넘게 병원에 있다가 마침내 아이는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도 붉어지고 살도 통통하게 올랐다. 많이 움직일 때마다 숨 가쁘던 증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금덩이라도 잡은 듯 기뻤다. 이번에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아들만 낳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아빠, 아빠. 누나, 뽀삐 누나. 아들이 그의 어깨에 매달려 혀 짧은 소리로 칭얼거렸다. 그는 늘 누나를 안나 누나라고 불렀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누나는 학교 갔어. 우리 집에 가자. 이따가 점심에 누나 뽀삐랑 같이 올 거야. 괜찮지? 아이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집에 가자. 두목과의 약속대로 아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그를 위해 오토바이 경주를 해야 했다. 두목은 많은 도박판을 벌였고 그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한 열쇠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매우 아꼈다. 어떤 경주에서도 두목은 진 적이 없었다. 이길 때마다 그는 부하들에게 후하게 돈을 나눠주었고 당연히 그는 항상 더 많은 몫을 받았다. 빚을 갚는 것 외에도 두목은 매달 그에게 따로 보너스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모았다. 두목은 불만스러웠지만 그가 변덕을 부릴까봐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 돌아온 그는 규칙이 하나 있었다. 경주가 끝나면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어울려 놀지 않았다. 당연히 두목은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그의 빚 상환일이 다가오자 두목은 그를 영원히 곁에 두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계략을 꾸몄고 마침내 꽤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두목은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한 여자의 반나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음흉하게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뭔가 아쉬운 듯. 그가 1년 전부터 거두어들인 양녀는 그가 밤샘 파티에서 자신에게 주는 달콤한 선물이었다. 이제 그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다. 그녀가 그와 접촉할 때마다 두목은 그녀가 그를 푹 빠진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게다가 나는 이득이 많다. 그가 내 사위가 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겠는가. 게다가 저 아이가 매일 애교를 부리며 조금씩 도와주면 어떤 사내대장부가 그 완벽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두목은 시가를 깊이 빨아들이고 혼자서 껄껄 웃었다. 너, 여자 손길이 그리운 지 꽤 됐지? 두목의 40번째 생일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 그는 서너 번 직접 그를 초대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는 체면이 구겨졌지만 그가 자기 금덩어리인데 어쩌겠는가. 대의를 위해 두목은 체면을 구기고 그에게 애원했다. 너 곧 나 떠날 거잖아. 이 정도 면도 안 세워줄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너 송별회 겸해서 하는 거니까. 두목은 말을 마치고 칠복이에게 윙크했다. 그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몇 마디 설득을 덧붙였다. 형님, 두목 형님 말씀이 맞아요. 형님, 두목 형님면 좀 세워주세요. 안 돼요? 칠복이가 말하자 다른 형제들도 일제히 그에게 동의하라고 외쳤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자 그는 약간 난처해졌다. 두목은 처음에는 비열했지만 돌아온 후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 대해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두목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일은 일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은혜와 의리가 있었다. 게다가 두목은 예전부터 항상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고 그것이 그를 다른 어떤 형님들보다 더 존경하게 만들었다. 그래, 그는 한번 예외를 두어 모두가 즐겁고 자신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 두목의 집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술자리에서 그는 두목과 딱 한 번 잔을 부딪혔다. 올해 두목은 야외 바비큐 파티를 즉흥적으로 열었다. 그는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파티 주인의 체면을 생각해서 몇 점 먹는 척했다. 그 후 그는 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구석에 틀어박혀 땅콩을 까먹으며 취미인 권투 경기를 시청했다. 잠시 후 두목의 양녀가 들어왔다. 손에는 칵테일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와 탁자 위에 놓았다. 오늘 그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섹시한 옷을 입었다. 그 옆에 앉을 때 그녀는 일부러 몸을 비틀어 붉은 드레스의 어깨끈 하나를 흘러내렸다. 형님, 저랑 한잔해요. 그의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일부러 신경 쓰지 않는 척 땅콩 하나를 입에 넣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칵테일 마시는 습관이 없어서요. 그녀는 여전히 활짝 웃으며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몸을 그의 몸에 바싹 붙이고 팔을 쓰다듬었다. 그럼 제가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안 마셔요. 그는 다시 차갑게 몸을 약간 옆으로 피했다. 옆에 있던 물병을 들어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다. 나는 이게 있어요.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버드립처럼 휘어진 눈썹이 찌푸려졌다.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려 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냉정한 남자를. 그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데는 더욱 자신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넘어오지 않은 남자는 없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 그녀는 자신의 남자를 사로잡는 능력에 매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표정을 바꾸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 여기서 형님이랑 얘기나 할게요. 생각해보니 저랑 형님은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아요. 그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하게 과일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그녀를 공기 취급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그의 남성적인 매력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두목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그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이번 기회는 두목이 직접 그녀를 그에게 양보해준 것이니 어찌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더욱 차갑게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불편하면서도 설레었다. 그는 아직 부끄러워하는 거야. 겉으로는 무뚝뚝한 사람이 행동은 아주 과감할 거야. 그녀는 몇 초간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그를 훔쳐보았다. 머릿속에 그와 얽히고 설킨 관능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자 자줏빛 입술이 만족스럽게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 형님을 그 허름한 단칸방에서 만났을 때부터 인연이었어요. 그날 형님이 아기를 안고 가는 걸 보고 저는 형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칠복이 오빠한테 형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귀여운 두 아이에 대해 듣고는 형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의 재회는 운명이나 다름없어요, 형님. 형님, 저한테 형님과 두 아이를 돌볼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하얀 두 팔을 그의 목에 감았다. 풍만한 가슴도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바싹 붙였다. 그녀의 오른손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그의 단단한 가슴을 미끄러지듯 쓰다듬었다. 그녀의 상상에 따라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그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와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섞여 그녀를 더욱 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몇 초간 놀라 미간을 찌푸렸지만 금세 감정을 조절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취했군요. 손 떼세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떼라고. 안 떼? 안 떼요. 다시는 형님을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그의 목에 더욱 꽉 감고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아픔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아파, 아파. 형님, 살살. 놓을게요, 놓을게요. 그녀는 손을 놓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경고했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더러운 수작 부리지 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자를 아낄 줄 모른다고 원망하지 마. 그는 말을 마치고는 뒤돌아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뒤에는 넋이 나간 채 그를 바라보는 절망적인 모습만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목의 양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여자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날의 더러운 함정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가 곧장 집으로 돌아갈 때 두목 옆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는 단 한마디 말로 두목을 그 자리에서 굳게 만들었다. 비열한 계략은 군자의 수법이 아니요. 두목은 그날 이후 그를 마주할 때마다 어색해했다. 그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문득 예전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그에게 똑같이 말했었다. 밤, 외로운 밤, 두목은 병풍 뒤에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가 평생 곁에 둔 유일한 것이었다. 예전에 아내가 정성껏 액자에 넣어준 사진이었다. 그는 독한 술 몇 잔을 들이켜고 시가 몇 개비를 다 피웠다. 방 안은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이고 웃다가 울다가 기침을 해댔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한때 유명했던 조직 보스의 귀한 딸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머리가 깨지도록 싸웠다. 두목 역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반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서툰 고아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랑을 가졌고 그녀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마음을 가졌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당시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씻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약속했다. 그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을 꿈꿨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가 그에게 아주 긴 뿔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상처에 수천 개의 칼을 더 꽂았다. 연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고집했을 때 그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 분노의 차 단검을 땅에 내던지고는 떠났다. 그는 증오했다. 그는 잃을 것이 없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군자가 되어서 뭐하나. 두목은 그렇게 점점 더 미끄러져 내려갔고 멈출 곳이 없었다. 두목은 취해서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을 깨뜨렸다. 몇 번이고 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집착은 누군가가 여전히 마음속에 군림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비록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날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모든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잊으려 애썼지만 결국 그것은 항상 그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다. 독한 술 몇 병이 계속해서 두목의 손에 들려왔다. 그는 한 병, 또 한 병을 들이켰다.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옷과 바닥을 적셨다. 그가 잠에 들 때까지. 다음 날 아침, 두목은 지독한 피로감과 망치로 때리는 듯한 두통에 잠에서 깼다. 그는 어지러운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근처에 깨진 액자에 시선이 멈췄다. 액자에서 네모나게 접힌 노란 종이 한 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는 약간의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두목 오빠, 죄송해요.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화가 나서 이 사진을 깨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곧 이 편지를 보게 될 거라고 짐작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오빠에게 잘못했으니까요. 그동안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의 대역으로 오빠를 선택했던 것을 사과해요. 오빠와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닮은 점이 많아요. 오빠와 결혼하기로 한 것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그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를 찾으러 호주까지 여러 번 갔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의 집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그가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그 사람은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그가 돌아와 저를 찾았고 그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대요.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사실 그의 동생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 그가 저에게 말했었대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면 대신 저에게 이별을 고해달라고요. 두목 오빠, 제가 오빠를 버린 것을 사과해요. 제 마음이 항상 오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오빠에게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제 마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빠를 계속 대역으로 삼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용서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오빠가 항상 잘 살기를, 오빠가 걷고 있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돈 때문에 본성이 변하기 쉽지만 오빠 같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변질되지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오빠가 그렇게 될 자격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빠에게 사죄합니다. 편지를 다 읽자 두목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구겨서 벽 구석에 던지고는 미친 듯이 웃었다. 결국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단지 대역이었을 뿐, 대역이라니. 해가 지고 몇 시간, 노란빛이 아파트 앞 나무들 위로 짙어졌다. 그와 딸은 아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이는 이제 말을 잘했고 사방을 뛰어다녔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검은색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는 두목의 빚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혀를 차며 웃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장부상으로 그는 딱 한 번만 더 경주를 하면 은퇴할 수 있었다. 그는 너무 기뻤다. 눈이 반짝이며 앞에서 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빠, 아빠 뭐 보고 웃어요? 아들이 갑자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딸도 멀리서 동생을 따라 달려왔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숨을 헐떡였다. 뽀삐, 이제 그만 놀아. 왜 아빠 방해해? 아들이 아빠의 목을 꽉 껴안고 입술을 내밀며 투덜거렸다. 나 아빠랑 놀고 싶어.
누나랑 안 놀 거야. 안 돼, 누나랑 놀아. 아빠 일해야지. 아니, 아빠랑 놀 거야. 뽀삐, 두 아이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그는 웃음이 나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자, 싸우지 마. 아빠가 두 아이 데리고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괜찮지? 아빠 일 다 끝났어. 만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두 아이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저녁 노을 아래 세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작은 아이는 등에 업히고 큰 아이는 바로 옆에서 걸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어디선가 사람들은 종종 딸이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아들은 이따금씩 거들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부양할 거예요. 뽀삐도 돈 많이 벌어서 아빠 부양할 거예요. 다음 날, 그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일찍 두목의 집으로 갔다. 거실에서 두목은 모든 부하를 물리고 혼자서 여유롭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연기가 자욱한 방으로 들어서자 두목은 그를 보자마자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다.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찾았어? 두목이 그에게 와인 잔을 건네며 마시라는 눈짓을 했다. 그는 침착하게 두목의 손에서 와인 잔을 받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탁자 위에 다시 놓았다. 두목 형님, 여전히 술을 그렇게 드세요? 마셔. 두목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를 향해 턱을 까딱이며 명령했다. 형님이 저한테 이 잔을 권하시는 이유를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한테 사과하는 의미야. 됐어? 두목의 말에 그는 몇 초간 놀라서 멍하니 있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거칠고 위압적인 모습은 여전했지만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두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가 예전에 알던 두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손으로 와인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이게 바로 제 두목 형님이죠. 저는 형님께 더 이상 화나지 않아요. 두목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떠나도 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내일 한 번 더 경주가 남았어요. 그러면 형님 빚 다 갚는 거예요. 제가 약속했으니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이번에도 크게 이겼으면 좋겠네. 이번에는 팽가 놈들이랑 크게 걸었거든. 잘 부탁한다. 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서 그는 곧장 약속대로 경주장으로 향했다. 길 내내 그는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다. 오늘만 지나면 빚에서 해방이다. 우리 부자와 하반신 마비 노인의 미래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기뻤다. 좋은 미래가 서서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 한적한 길을 지나고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도착할 즈음, 그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7인승 승용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그의 뒤를 들이받았다. 충격은 매우 강했고 피할 수 없었다. 순간 그는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이내 머리를 세게 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헬멧이 산산조각 났다.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머리와 코에서 끈적끈적하고 축축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뒤에서는 승용차에 끌려가는 오토바이의 끽끽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눈이 점점 흐려지고 혈관 속 모든 세포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듯했다. 숨이 차오르는 것이 점점 더 빠르고 급해졌다. 그는 흐릿하게 두 사람이 다가와 그를 쳐다보고는 서둘러 떠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아프고 숨쉬기 힘들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호흡도 산소가 부족해졌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고 눈도 서서히 감겼다. 혼란스러운 순간 그는 두 아이의 환영이 나타나 순진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아빠, 아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갑자기 미동도 없이 누웠다. 온몸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어둠이 대낮에 그를 덮쳤다. 마치 그의 인생이 항상 검은색으로 덮여 있었던 것처럼. 10년 후, 번듯한 무덤 옆, 구릿빛 피부의 아름다운 한 소녀가 접시에 과일을 정성껏 담고 있었다. 손은 재빨리 병에 하얀 국화 몇 송이를 꽂았다. 반대편에서는 잘생긴 한 소년이 잡초를 열심히 베고 있었다. 뽀삐, 다 했어? 맑고 고운 목소리가 옆에 청년을 불렀다. 나 이제 컸다고 했잖아. 뽀삐라고 부르지 마. 왜 내 본명 안 불러? 소년이 화를 내며 누나를 쏘아붙였다. 누나는 그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그에게 다가가 이마를 툭 쳤다. 아야! 누나 뭐 하는 거야? 누나 마음속에는 내가 영원히 뽀삐야. 입에 붙었단 말이야. 오늘 너 잘났네. 아빠 앞에서 감히 대들어? 아, 알았어. 누나가 이겼어. 누나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누나는 입술을 내밀고는 빨리 와서 아빠한테 향 피워 라고 말했다. 두 남매는 잠시 투닥거리다가 이내 모든 일을 마쳤다. 누나는 향 몇 개를 피워 동생에게 나눠주었다. 향을 꽂고 나서 그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몇 번 절했다. 누나는 이때서야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비석 위의 사진을 보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저랑 뽀삐가 아빠한테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저 법대에 합격했어요, 아빠. 이 소식 들으면 아빠도 기뻐하시겠죠? 저 아빠랑 한 약속 지켰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뽀삐도 잘 돌볼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옆에 동생을 쳐다보며 팔꿈치로 툭툭 쳤다. 소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짓궂게 웃으며 아빠에게 말했다. 저도 누나 못지않게 좋은 성적 받았어요, 아빠. 저 시내 영재고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수학 영재반이에요. 우리 남매 잘했죠, 아빠? 아빠도 기쁘시죠? 당연히 아빠도 기뻐하시지. 봐, 아빠가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 누나는 재빨리 말하며 아빠의 영정 사진을 쳐다보았다.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도요. 지난번에 칠복이 삼촌이 저한테 말해줬는데 아빠한테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빠, 10년 동안 우리 남매를 매달 후원해주신 분이 바로 두목 형님이었대요, 아빠. 삼촌은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셨고 칠복이 삼촌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두목 형님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대요, 아빠. 그리고 하반신 마비였던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리는 걸 잊어서 이제야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말하고 누나는 침묵했다. 목소리도 메었다.
이 감정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때는 어렸지만 상실이 무엇인지 느낄 만큼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을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예고 없이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뽀삐는 누나가 감동하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누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눈물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철이 들었을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만약 나 때문이 아니었다면 아빠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상대방의 계략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의 이 목숨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주신 것이다. 아빠의 양육의 은혜는 그에게 산보다 높아서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아빠, 칠복이 삼촌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날 아빠 사고는 상대방이 두목 형님이랑 도박을 해서 아빠가 그날 경주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꾸민 짓이었대요. 만약 두목 형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면 분명히 패배했을 거래요. 그들은 개인적인 계략 때문에 비열하게 아빠를 저희에게서 앗아갔어요. 하지만 아빠, 걱정 마세요. 두목 형님이 모든 걸 밝혀서 그놈들 다 감옥에 갔어요. 아빠, 어쨌든 누가 아빠에 대해 뭐라고 하든 저희는 항상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빠. 저는 아빠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뽀삐의 목소리도 작게 들려왔다. 야윈 손가락으로 앞에 놓인 비석을 가만히 만졌다.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평생 이룰 수 없는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예전의 누나와 주고받았던 말이 맴돌았다. 뽀삐도 돈 벌어서 아빠 부양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